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잇는 달이다. 따라서 오늘의 성실함을 채워나가야 비로소 과거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미래가 된다. 금주는 휴가주일이다. 월요일부터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휴가를 떠났다. 사무실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회의용 탁자에서 밥을 먹었고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다. 테이블과 책상 사이에서 축구를 했다. 80%는 놀았고 20%는 유튜브를 보았다. 책은 일도 보지 않았다. 나는 공장에서 탱크를 용접했다. 하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거래처의 발주 전화는 휴가를 잇게 했다. 감자 워머 세대를 경동 택배로 부산과 서울 황학동으로 발송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정제기와 필터는 일반 택배로 보냈다. 튀김기 수리도 2건이 들어왔다. 한 곳은 부산이라 부산 사장님에게 연결해 주었다. 다른 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이었다. 화요일 출장을 다녀왔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아버님을 모시고 청와대를 다녀왔다. 청와대를 관람하고 광화문에 있는 호텔 신라스테이에서 도심 속 호캉스를 즐겼다. 광화문은 교보문고, 인사동, 미문화원과 일본 대사관이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를 열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중심지였던 이곳의 핵심 중에 핵심 권력의 심장부이자 수뇌부인 청와대가 있다. 이곳에 경복궁이 있다. 경복궁은 왕이 살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살았다. 경복궁 후원, 북악산 바로 밑에 자리 잡은 청와대는 지금도 구중궁궐이다. 태조 이성계는 제위 3년 1394년 새 수도 건설을 위한 임시 기구인 신도 궁궐 조성도감을 만들게 했다. 새 궁궐 터를 찾은 곳이 오늘날의 청와대 터에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간 평지에 궁궐을 짓기로 했다. 태조는 그해 12월에 정도전에게 궁궐 짓는 일을 시작하게 했고 태조 4년 1395년에 본격적으로 궁궐을 짓기 시작해 9월에 완성했다. 이곳이 바로 경복궁이다. 일제는 1926년 우리나라의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생각에 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내에 준공했다. 1926년 총독 관저마저 경복궁 일대에서 물색했다. 1939년 경복궁보다 지대가 높은 경무대 자리 즉 오늘날의 청와대 자리에 총독 관저를 세웠다. 풍수상 용맥에 해당하는 자리를 막아보겠다는 속셈이었고 조선의 관리를 뽑던 과거장을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여육도 있었다고 한다. 조선 총독부 청사는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철거되기까지 해방 후 중앙청으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70년 동안 사용했다. 총독관저는 해방 후 미군 정시대에 약 2년 3개월간 하지중장의 관저로 사용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을 원래 있던 건물 이름을 살려 경무대라 칭했다. 해방이 되었지만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기거한 곳은 일제 총독부 관저였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간까지 43년간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계속 집무실로 사용했다. 청와대란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윤보선 대통령이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상징하던 경무대란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었다. 청와대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문민정부 때부터이다. 김영삼 14대 대통령은 취임식 날인 1993년 2월 25일 청와대 앞길과 청와대의 500호인 인왕산을 개방했다. 당시 나는 경복궁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었다. 경복궁역은 유동인구가 없는 전철역이었다. 개방과 동시에 구경꾼들이 몰려 주말마다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개방구역을 늘리고 외국인 관람도 허용했다. 왕의 어머니이지만 왕후에 오르지 못한 후궁을 모신 사당, 칠궁도 개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관, 병회로, 2007년 북악산 성곽도 개방했다. 청와대를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한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뒷산까지 개방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람 월 1회였던 것을 주 1회로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 개방 없이 그대로 유지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앞길 24시간 통행, 2022년 백악산 등산로를 완전히 개방했다.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청와대 개방 인원도 늘고 뒷산은 북악산도 완전히 개방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밤 12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 선거 때는 모든 것을 공약했다. 실천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표를 얻기 위해 여야가 없었다. 당선이 되고 나면 예산 문제, 국가 안보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 때문에 공약은 공약일 뿐 실행되기가 쉽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로 이전을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 청와대의 이전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아쉬움이 앞선다. 청와대는 최소한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살면서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오늘날의 청와대의 모습은 노태우 대통령 때 완성됐다. 당시 1989년 2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수행원이 대기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신축이 결정되었다.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처럼 대통령이 있으면서 개방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용산으로 청와대를 이전하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일까? 미국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탁구채를 처음 잡은 사람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시합에 나간 것처럼 느껴진다. 국정 지지율 20% 대통령,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어제까지 세계 언론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표현했는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국가 부도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걱정이 앞선다. 2022년 8월 5일 붉은 비글을 무사히 마쳤다. 휴가철을 맞아 인원을 늘리고 싶었다. 화요일 호계체육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요일 장애인 탁구 교실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다행히 안 한다고 했다. 현재 11명이 5탁을 사용하는데 15명까지 늘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가능한지 물었다. 담당자는 금요일은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지만 15명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15명을 3개 조로 구성한다면 한 조당 5명씩 6탁이면 가능하다. 본선전도 풀리그로 돌리면 한 사람당 8게임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8게임이라면 세트당 점수도 11.0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기존은 5탁을 빌렸는데 6탁을 빌리면서 인원은 4명을 더 모집할 수 있었다. 다음 주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11.0를 9.0로 변경하면 좀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 한 가지 탁구는 룰이 있는 게임이다. 세트마다 자리를 교체하지 않고 시합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편리성 때문일 것이다. 다음 리그부터는 반드시 자리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면 한다. 전에 글을 쓰면서 말했지만 탁구는 서로 세트당 자리를 바꾸면서 시합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탁구의 룰이다. 지켜져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금주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했다. 오랜만에 온 분들도 있었고 처음 온 분들도 있었다. 탁사모는 호계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정해진 날 선착순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휴가 중이었지만 땀 흘리면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에 아무 잡음 없이 15명이 흠뻑 땀에 젖을 수 있었다. 예선전 1조 1등 권장희, 2조 1등 김선호, 3조 1등 권호종, 본선전 1등 김선호, 2등 권호종, 3등 사관용이었다. 나는 예선전과 본선전 통합 6승 2패를 했다. 2패를 안겨준 사람은 김선우 씨와 사관용 씨였다. 두 사람에게 2대3으로 패했다. 패인이 무엇일까? 그들이 잘 쳤고 나는 못 쳤기 때문이 아니다. 나도 잘 쳤고 그들도 잘 쳤다. 그들은 실수가 나보다 적었고 결정타가 5세트에 적중했다. 다음에 다시 시합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7시 센탁에서 변함없이 지현숙 코치의 레슨이 있었다. 휴가라고 해서 쉴 수 없다. 레슨은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고 공영창 매니저와 시합도 변함없어야 한다. 나는 레슨과 시합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화드라이브와 쇼트를 하면서 움직였다. 커트 후 화드라이브, 커트 후 백쪽에서 드라이브, 화 쪽에서 드라이브, 커트 화 쇼트 슈트, 드라이브, 마지막으로 백드라이브 반복으로 마무리했다. 20분이란 시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러갔다. 레슨을 받기 전에 장수익 씨가 몸을 풀어주었다.
레슨이 끝나자 공영창 매니저와 두 게임을 했다. 첫 게임은 3대 0으로 패했다. 두 번째 게임은 3대 0으로 승리했다. 세 번째 게임은 2대 2 마지막 세트 10대 10, 11대 11, 12대 12 듀스 접전 끝에 내가 졌다. 아쉽게 졌다. 할 것은 했던 시합이었다. 지현수 코치에게 레슨 받으면서 몸의 움직임이 좋아졌고 백드라이브는 날카로워졌다. 앞으로 더 정교해질 것이다. 습관이 중요하다. 변함없는 훈련의 결과는 숨길 수 없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보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그는 수학,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해부학, 박물학, 논리학, 수사학, 신학 등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기원전 384년에 출생해 기원전 322년에 사망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잇는 달이다. 따라서 오늘의 성실함을 채워나가야 비로소 과거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미래가 된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욜로, You Only Live Once와 카르페디엠은 21세기를 대변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카르페디엠은 라틴어로서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농사에 관련한 시에 실려 있는 구절이다. 시의 마지막 구절,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라는 한 해 동안 땀 흘린 대가로 수확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이다. 이제 휴가는 끝나고 있다. 욜로의 시대, 카르페디엠의 시대, 모든 사람이 휴가라고 쉬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보냈는가?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나이고 그 삶이 과거와 현재이고 다가올 미래가 될 것이다.